모투누이의 밤은 야자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로 시작했다. 마을 회당 안쪽에는 등불이 낮게 타고 있었고 어른들이 부르는 오래된 기도가 그 불빛 위로 잔잔하게 깔렸다. 하늘을 우러러 자비를 청하고 땅에 내려와 살펴달라 청하는 노래였다. 타라 할머니는 그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아이들 앞에 자리를 잡았다. 무릎 위에는 마른 잎을 엮어 만든 인형이 몇 개 놓여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인형들을 등불 앞에 세워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 할머니의 오랜 방식이었다. 아이들을 놀래려는 것이 아니라 잊히면 곤란한 이야기를 눈에 먼저 새겨두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태초의 세상에는 바다밖에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 끝없는 물 한가운데에서 어느 날 어머니의 섬이 솟아올랐고 사람들은 그 섬을 테피티라고 불렀다. 테피티의 몸 한가운데에는 초록빛이 도는 돌 하나가 박혀 있었다. 그것이 어머니 섬의 심장이었고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생명을 돋게 하는 힘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테피티는 그 힘을 아끼지 않고 바다 곳곳에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물속에는 물고기가 차고 섬마다 숲이 들어섰다. 할머니는 여기까지 말하고 인형을 무릎에 내려놓았다. 힘이 있는 자리에는 그 힘을 탐하는 자도 함께 생기는 법이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심장을 손에 넣어 창조의 힘을 제 것으로 쓰려는 자들이 바다 건너에서 몰려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어머니 섬에 닿기도 전에 물러났으나 그 모두를 제치고 끝내 심장을 뽑아낸 자가 하나 나왔다. 바람과 물결을 마음대로 부리는 반신이었고 싸움에 능한 전사였으며 입담으로 사람을 홀리는 제주꾼이었다. 몸집이 산더미 같았고 검은 머리가 사방으로 뻗쳐 있었으며 살갗에는 발끝부터 목까지 새겨 넣은 무늬가 빼곡했다. 그 무늬 하나하나가 그가 사람들에게 해준 일이었고 새 일을 할 때마다 무늬가 저절로 한 칸씩 늘었다. 마법이 걸린 갈고리를 손에 쥐면 무엇으로든 몸을 바꿀 수 있었다. 그 자의 이름이 마우이였다. 심장이 빠져나간 자리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초록으로 덮여있던 섬은 재와 검은 돌만 남긴 채 무너졌고 그 자리에서 어둠이 번지기 시작했다. 마우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훔친 것을 품에 넣고 별을 보아 방향만 잡은 뒤 곧장 물길로 달아났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있었다. 땅속의 불로 몸을 빚어올린 악마였고 그 역시 오래전부터 심장을 노리던 자였다. 할머니는 그 대목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인형 하나를 등불 바로 앞까지 밀었다. 벽 위로 뿔 같은 그림자가 크게 번졌고 아이들이 숨을 죽였다. 그것이 테카였다. 불과 바위가 부딪히는 싸움은 길게 가지 않았다. 마우이는 밀렸고 그날 이후로 그를 다시 본 사람은 없었다. 마법 갈고리도 어머니 섬의 심장도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 일이 있고 1000년이 지났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그동안에도 테카와 어둠 속의 것들은 심장 찾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어둠은 해마다 한 뼘씩 바다를 건너오면서 지나는 자리마다 물고기를 몰아냈고 섬에 남은 것들을 하나씩 말려 죽였다. 할머니는 손가락을 펴 등불 앞에 세우고 벽 위에 검은 손을 만들어 보였다. 그 그림자를 아이들 쪽으로 천천히 밀자 몇몇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뺐다. 그러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언젠가 누군가 암초 너머로 나가 대양을 건너고 마우이를 찾아내 심장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날이 온다고 했다. 그날이 오면 번지던 어둠은 물러나고 바다는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였다.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겁이 아니라 그 마지막 문장이었다. 그래도 어린 것들에게는 앞부분이 더 크게 남았다. 몇은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중 한 아이를 안아 올린 여자가 이제 됐다고 시어머니에게 눈짓했다. 모아나의 어머니 신하였다. 이 마을에서 아이를 달래는 일은 대개 그 손으로 넘어왔는데 우는 아이를 안으면서도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투이 족장이 회당으로 들어선 것은 그때였다. 어깨가 넓고 몸집이 큰 사내였는데 문을 지나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머리에는 족장이 쓰는 관을 얹고 있었고 목에는 조개로 엮은 줄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일이 드물었고 대신 무릎을 굽혀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는 버릇이 있었다. 그날도 그렇게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암초 너머로 나갈 일은 우리에게 없다고 일렀다. 섬 안은 안전하고 어둠도 들어오지 못하며 괴물 같은 것도 없다는 말이었다. 겁먹은 아이 하나가 뒤쪽을 가리키자 투이는 그쪽을 돌아보며 짐짓 놀라는 신용을 했고 웃음소리가 울음을 덮었다. 웃음이 도는 동안에도 타라 할머니만은 물러서지 않고 아들 쪽을 똑바로 보았다. 전설은 겁주려고 지어낸 것이 아니며 어둠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언젠가 누군가는 암초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아들에게 말했다. 투이는 이만큼 평온한 섬을 두고 대체 누가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하겠느냐고 어머니에게 되물었다. 그 말을 끝까지 들은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모아나는 이미 문 쪽으로 몸을 돌린 뒤였다. 문틈으로 파도 소리가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밖은 해가 낮게 걸린 늦은 오후였고 모래는 발바닥에 아직 따뜻했다. 백사장 한쪽에서는 갓 알을 깨고 나온 바다거북 한 마리가 물가 쪽으로 힘겹게 기어가는 중이었고 그 위로 바다새들이 낮게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모아나는 제 몸만 한 야자 잎을 끌어다 거북 위에 세워 그늘을 만들었다. 새들이 흩어질 때까지 그 잎을 든 채 옆을 따라 걸었다. 거북이 파도에 다 사라지고 나서야 아이는 잎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때 바다가 아이에게 답을 했다. 물이 뒤로 물러나면서 모래 위에 길이 하나 났다. 양옆으로 선 물벽 안에서는 물고기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헤엄치고 있었다. 모아나는 겁을 내지 않고 맨발로 그 길에 들어섰다. 발치로 예쁜 조개가 굴러오면 하나씩 주워 품에 안았고 품이 모자라면 아까운 것부터 골라 다시 놓았다. 물벽 하나가 아이 쪽으로 기울어 뺨을 스치자 아이는 그 물을 손바닥으로 만져보았다. 길끝에서 바닷물이 기둥처럼 솟아 아이 앞에 멈춰섰다. 그 물속에서 초록빛 돌 하나가 천천히 떠올라 아이의 손바닥 위에 놓였다. 1000년 동안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어머니 섬의 심장이었다.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저 조개들 사이에 나란히 끼워 넣었다. 언덕 위 나무 그늘에서 타라 할머니가 그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회당에서 손녀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 나온 참이었다. 투이가 딸을 찾아낸 것은 물이 아직 갈라져 있을 때였다. 아이가 회당에서 사라진 것을 알고 온 마을을 뒤진 끝이라 숨이 턱까지 차 있었다. 그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모래를 건너와 아이를 안아 올려 가슴에 붙였다. 다친 데가 없는지 등과 팔을 훑는 손이었다. 그 바람에 손 안에 있던 초록 돌이 모래 위로 떨어졌고 물벽은 더 붙잡지 못한 채 제자리로 무너졌다. 투이는 딸의 등을 두드리며 이런 데는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일렀다. 언젠가 위대한 족장이 되어 큰일을 해낼 아이지만 그 전에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는 법부터 익혀야 한다는 말이었다. 부녀가 돌아간 뒤 타라 할머니가 모래에 남은 돌을 주워 목걸이 안에 넣었다. 그날 바다가 무엇을 골랐는지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은 할머니뿐이었다. 그 뒤로 여러 해가 지났다. 모아나는 아버지를 따라 마을을 도는 아이가 되었다. 투이가 딸을 곁에 붙여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물가에 혼자 두면 언젠가 다시 바다 쪽으로 걸어 들어갈 아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딸을 데리고 다니며 모투누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하나씩 짚어주었다. 조상들이 추던 춤은 배운 그대로 추면 되고 새 노래를 붙일 것 없이 있던 것을 지키면 된다고 했다. 바구니 엮는 자리에 딸을 앉혀두었고 밭에서 난 것을 집집이 나누는 일을 옆에서 보게 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배들이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오는지도 알려주었는데 그 선은 언제나 암초 안쪽이었다. 모아나가 자기도 따라 나가 보겠다고 하면 투이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사람들에게는 족장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 설 사람은 너라는 말이었다. 모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자꾸 물마루가 부서지는 쪽으로 갔다. 투이가 딸을 코코넛 나무 아래로 데려간 것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잎으로는 불을 지펴 고기를 굽고 껍질을 벗겨 그물과 실을 얻고 속살은 달아서 그대로 먹고 줄기는 잘라 집을 세운다고 했다. 섬 하나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전부 들어있다는 뜻이었다. 모아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그래서 다들 이 안에 갇혀 사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투이는 그 되물음을 못 들은 척하고 다음 나무로 걸음을 옮기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저녁 신하가 물에 젖은 딸의 머리를 수건으로 눌러 말려주며 옆에 와 앉았다. 파도에 몸을 맡기고 노는 일이 뭐가 그리 나쁘냐고 사람들이 유난스럽다고 해도 좋아하는 것을 찾은 사람은 원래 그렇게 되는 법이라고 했다. 아버지를 빼닮아 고집이 세다는 말도 덧붙였다. 어른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안에서 들리는 소리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가 남긴 이야기였다. 어느 날 모아나는 해변에 올려둔 배 한 척 위에 올라가 있었다. 돛대를 붙잡고 발끝으로 균형을 잡아보는 중에 모래 위로 아버지의 그림자가 들어왔다. 아이는 그냥 구경만 했을 뿐 타려던 것은 아니라고 서둘러 말했다. 투이는 나무라는 대신 손을 내밀어 딸을 내려주었고 보여줄 것이 있다며 앞장서 걸었다. 두 사람이 오른 곳은 마을 뒤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였다. 바람이 세서 말소리가 자꾸 끊기는 자리였고 발밑으로 섬 전체와 그 둘레를 감은 암초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상에는 사람 키를 넘는 돌무덤이 서 있었다. 족장이 된 사람이 자기 돌 하나를 얹어 대대로 쌓아 올린 것이라고 투이가 말했다. 자기도 그렇게 했고 자기 아버지도 그랬으며 때가 되면 모아나가 그 위에 한 층을 더 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때가 오면 마을은 또 그만큼 높아진다는 이야기였다. 투이는 돌무덤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딸을 돌아보았다. 산등성이 위쪽이라 바람이 곧장 얼굴로 불어왔고 아래쪽 마을은 지붕들이 작은 점처럼 보였다. 그가 이곳까지 딸을 데려온 이유는 하나였다. 언젠가 이 돌 위에 자기 돌을 얹을 사람이 누구인지 눈으로 보여주려던 것이었다. 그는 모아나가 섬의 앞날이라고 말했고 그 앞날이 먼 바다가 아니라 발밑에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그 기다림에 답할 차례라고도 했다. 모아나는 아버지의 손끝이 가리키는 쪽으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연기가 오르는 화덕과 그물을 손질하는 손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만큼은 바다가 등 뒤에 있었다.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마을 한복판을 천천히 걸었다. 정오가 지난 시간이라 야자 그늘이 길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고 어디선가 나무를 다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투이는 걸음을 멈출 때마다 딸에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짚어주었다. 야자 한 그루에서 그물도 나오고 섬유도 나오며 잎은 불을 지피는 데 쓰이고 그 불로 고기를 굽는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니 이 섬에는 모자란 것이 없고 밖으로 나갈 까닭도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는 두 사람에게 손을 들어 보였고 아이들은 모아나의 뒤를 따라 뛰었다. 그 얼굴들을 하나씩 보고 나서 모아나는 이곳에 남겠다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듣고 싶어 한 대답이었고 그날의 그녀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날부터 모아나는 아버지 곁에서 마을의 일을 하나씩 넘겨받았다. 처음 맡은 것은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지붕이었다. 지붕 주인은 몇 번을 덧대도 늘 같은 자리가 젖는다며 사다리 아래에서 고개를 저었다. 모아나는 덧대는 대신 낡은 부분을 걷어내고 새 잎을 다시 엮어 넣었다. 내려와서는 이제 그 자리는 끄떡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화덕이었고 그녀는 건네받은 음식을 한 입 먹고 맛있다고 했다. 만든 사람이 그 말을 다르게 알아듣고 표정이 굳자 모아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서둘러 손을 내저었다. 변명이 길어질 낌새가 보이자 그녀는 바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다. 등 뒤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고 그 말은 그날 하루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마당 한쪽에서는 헤이헤이가 돌멩이를 쪼고 있었다. 볕이 잘 드는 자리라 흙이 하얗게 말라 떠 있었고 닭은 그 위에서 같은 동작을 지치지도 않고 되풀이했다. 옆에 있던 노인은 저 닭이 돌과 먹이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 지 오래라고 했다. 쓸모가 없어졌으니 차라리 잡아서 구워 먹는 편이 낫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모아나는 닭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부리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그러고는 사람도 가끔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때로는 제법 바보 같은 짓까지 한다고 했다. 헤이헤이도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며 그녀는 닭을 다시 내려놓았다. 닭은 내려놓기가 무섭게 아까 그 돌을 도로 쪼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한 여인이 코코넛 하나를 들고 모아나를 찾아왔다. 그날 아침에 딴 것인데 속을 내려고 깨보니 안쪽이 새카맣게 상해 있었다고 했다. 껍질을 벌리자 마른 재 같은 가루가 손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눈치를 살피는 동안 모아나는 코코넛을 뒤집어가며 속을 살폈다. 한 그루가 그렇다면 그 옆에 나무도 성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병이 든 나무는 베어 태우고 그 자리를 비운 다음 새 묘목을 심자고 했다. 심을 자리로는 볕이 잘 드는 언덕 한쪽을 골라 손으로 가리켰다. 사람들은 서로 마주 본 뒤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야무진 판단이라고 했다. 상한 코코넛은 그대로 광주리에 담겨 치워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나무 몇 그루의 일로 보였다. 바닷가 쪽에서 어부들이 모아나와 투이를 불렀다. 물이 빠진 시간이라 갯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통발은 죄다 무트로 끌어올려져 있었다. 어부는 동쪽에 놓아둔 통발에 며칠째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투이가 자리를 옮겨보라고 했지만 그것은 이미 해본 일이었다. 모아나가 물길 쪽에 놓아보자고 하자 거기도 소용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강가도 민물도 제도 쪽도 전부 뒤졌고 섬 둘레를 한 바퀴 다 돌았다고 했다. 뒤집힌 통발 안에는 마른 해초만 얽혀 있었다. 어부는 손에 든 통발을 내려놓으며 이제 남은 자리가 없다고 했다. 물고기가 모두 사라졌다는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투이는 그물을 한번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파도 소리만 아까와 똑같은 간격으로 밀려들었다. 투이는 장로들과 의논해보면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모아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암초 너머로 나가서 잡아오자고 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고 목소리가 곧바로 커졌다. 암초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그가 되풀이한 유일한 말이었다. 모아나는 섬 안에서 잡히지 않는데 저 바깥은 온통 물고기라고 맞섰다. 지금의 규칙은 물고기가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칙이라는 말도 했다. 투이는 그 규칙 덕분에 지금껏 아무도 잃지 않았다고 했고 바다는 위험한 곳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는 괜찮아진 줄 알았다는 말을 남기고 그가 먼저 돌아섰다. 돌아서면서도 암초 밖은 안 된다고 한 번 더 못을 박았다. 저녁이 되자 신하가 모아나의 잠자리로 들어와 흐트러진 자리를 매만졌다. 지붕 틈으로 들어온 마지막 빛이 바닥에 가는 선을 그어놓고 있었다. 신하는 낮에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듣고 온 참이었다. 모아나는 나가고 싶어서 나가자고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저런다고 했다. 신하는 딸의 젖은 머리를 넘겨주며 속으로는 나가고 싶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아버지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말에는 아버지도 예전에 똑같았다고 답했다. 젊었을 적 그는 바다에 끌렸고 배를 띄워 기어이 암초를 넘었다고 했다.
그러다 마주친 것이 산처럼 솟은 파도였고 함께 나간 친구가 물에 빠졌다. 그는 그 친구를 끝내 건져 올리지 못했고 혼자 배를 몰아 돌아왔다. 그 뒤로 그는 암초 밖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신하는 그래서 그가 딸을 안쪽에 붙들어 두려는 것이라고 했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그날 밤 모아나는 잠들지 못하고 물가로 내려갔다. 달빛이 얇게 깔린 모래는 발을 디딜 때마다 발밑에서 조금씩 무너졌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물과 하늘이 맞닿은 자리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 그런지는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바라는 딸이 되고 싶었고 실제로 마을 일도 곧잘 해냈다. 사람들을 이끄는 일도 흩어진 무리를 모으는 일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손이 비면 발은 저절로 이쪽으로 걸어와 있었다. 모래에 남은 자기 발자국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섬의 모든 자리에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었고 그녀도 자기 몫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 저 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물빛이 달을 받아 멀리까지 희게 이어져 있었지만 어디가 끝인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그 물음을 더 미루지 않기로 했다. 이튿날 모아나는 해변에 올려둔 작은 배 하나를 물로 밀어 넣었다. 아침 바다는 잔잔했고 돛을 올리자 배는 생각보다 쉽게 앞으로 나갔다. 그녀는 저 너머에 물고기가 더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마을을 먹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뱃머리에는 푸아가 앉아 자꾸 무 쪽을 돌아보고 있었다. 별것 아니라고 중얼거린 직후 배는 암초 가장자리의 물살에 걸렸다. 돛이 바람을 잘못 받아 배가 옆으로 눕더니 파도 하나가 그대로 덮쳤다. 부러진 돛대와 함께 그녀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산호의 다리가 쓸렸다. 겨우 머리를 내밀었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나무 조각을 붙들고 떠있는 푸아였다. 다음 파도가 둘을 그대로 무트로 밀어 올렸다. 무릎이 모래에 닿고 나서야 그녀는 숨을 제대로 들이켰다. 부서진 배는 조각조각 해변에 널려 있었고 돛에 쓰던 천은 물가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모아나가 모래밭에 엎드려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타라 할머니가 다가왔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고 무엇인가 위험했던 모양이라고만 했다. 모아나는 이 일을 아버지에게 말할 것이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지금 딸을 보러 가는 길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모아나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아버지가 옳았다고 했다. 바깥은 위험한 곳이고 이제 자기도 저 산에 돌을 얹을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말리지 않고 가서 돌탑을 쌓으라고 했다. 왜 붙잡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그것이 내 뜻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모아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할머니는 물가로 걸어 들어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얕은 물속에서 가오리 몇 마리가 발치를 천천히 돌고 있었고 할머니의 등에는 같은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죽고 나면 저 친구들처럼 될 것이라 했고 그래서 일부러 그 문신을 새겼다고 했다. 모아나가 이상한 소리라고 하자 할머니는 마을에서 이상한 할머니 노릇을 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했다. 모아나는 할 말이 있으면 돌려 말하지 말고 해달라고 했다. 정말 할 말이 없느냐고 다시 물었을 때 할머니는 되레 듣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고는 여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앞장서 걸었고 덤불에 가려 보이지 않던 바위 틈으로 모아나를 데려갔다.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물음에 할머니는 조상들이 정말 이 섬에만 붙어 살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타라 할머니는 마을 뒤편에 덤불을 헤치며 앞장섰고 걸음을 옮길수록 바위를 때리는 물소리가 커졌다. 길이 끊기는 자리에는 넝쿨의 반쯤 가린 바위 틈이 있었고 그 안쪽에서 서늘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할머니는 지팡이 끝으로 넝쿨을 들어 올려 사람이 지나갈 만한 폭인지 가늠했다.
모아나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예시이야기 중에 이 자리에 얽힌 이야기만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할머니가 아껴 두었기 때문이었다. 때가 되기 전에 알아버리면 아이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모아나가 안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할머니는 오래 찾아다니던 것이 그 안에 있다고만 했다.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모아나를 위해 남겨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북을 두드려 직접 확인해 보라고 일렀다. 모아나는 바위 틈에 손을 대고 물이 어디까지 차 있는지 더듬어 본 뒤에 몸을 밀어 넣었다. 할머니는 따라 들어가지 않고 넝쿨을 손에 쥔 채 바깥에 남았다. 물길은 좁아서 어깨가 양쪽 바위에 번갈아 닿았고 발밑에 돌은 있기 때문에 미끄러웠다. 빛이 완전히 끊기는 지점에서 모아나는 숨을 채우고 물속으로 잠겨 좁은 통로를 지나갔다.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자 소리가 달라졌는데 천장이 아주 높은 곳에서만 나는 울림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들이 물 위에 늘어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모아나는 손을 뻗어 가장 가까운 형체를 더듬었고 손끝에 닿은 것은 다듬어진 나무였다. 배전이었다. 그 위로 기어 올라 갑판을 짚고 걷다가 나무 위에 얹힌 북을 찾아냈다. 가죽은 오래 마른 채였지만 손바닥으로 치자 소리는 살아있었다. 첫 소리가 벽을 타고 돌아오는 동안 동굴 안의 형체들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냈다. 돛대를 세운 커다란 배가 수십 척 서로 뱃머리를 맞대고 어둠 속에 세워져 있었다. 모아나는 돛대를 붙잡고 위로 올라가 그 광경을 한눈에 담았고 그때 눈앞에 오래전의 바다가 겹쳐 보였다. 밝은 낮에는 바람의 방향과 구름의 결을 읽어 백기를 잡고 별이 뜨는 밤에는 별자리의 높이로 자기 자리를 가늠하던 사람들이었다. 수평선 너머에 아직 이름 없는 섬이 있다는 것만 믿고 배를 몰던 사람들이었고 섬을 찾아내면 그곳을 새 고향으로 삼았다가 다시 떠났다. 노래가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였다. 모아나가 평생 들어온 말은 암초 안쪽이 우리의 전부라는 말이었다. 발밑에 세워진 배들은 그 말이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다는 증거였다. 모아나는 돛대에서 내려와 갑판을 손바닥으로 쓸었고 나뭇결의 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조상들이 이 배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감춰둔 것이라는 사실이 그 손끝에서 분명해졌다. 그날 동굴 안에서 바뀐 것은 섬의 사정이 아니라 모아나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물길을 되짚어 나온 모아나는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할머니 앞에 섰다. 숨이 고르게 돌아오기 전에 같은 말을 2번, 3번 되풀이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바다를 건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었다. 그러고는 그렇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왜 배를 감추고 섬 안에 눌러 앉았는지를 물었다. 할머니는 바로 답하지 않고 지팡이를 고쳐주며 바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답을 미룬 것은 잊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모아나의 앞길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할머니가 꺼낸 이름은 마우이였다. 반신이 어머니 섬의 심장을 훔쳐 달아난 뒤로 바다에 어둠이 퍼졌고 불의 정령테카가 잠에서 깨어났다. 어둠 속에서 괴물들이 백기를 막았으니 항해는 곧 죽으러 가는 일이 되었다. 그 시절의 족장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암초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했고 금지가 대를 이어 내려오는 동안 이유는 잊히고 규칙만 남았다. 그래서 섬에는 배를 띄우지 말라는 말만 남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사라졌다. 파도가 밀려나간 자리에서 검게 죽은 산호가 드러났고 할머니는 그쪽을 지팡이로 가리켰다. 어둠은 그 시절에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조금씩 번지는 중이라고 했다. 물고기를 쫓아내고 나무의 속을 비우고 무대 생명을 빨아들이며 섬에서 섬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그것의 방식이었다. 다음 차례가 어디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고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목에 걸고 있던 조개 목걸이를 열어 그 안에 든 초록빛 돌을 손바닥에 올렸다.
모아나가 아기였을 때 바다가 모래 위에 놓아준 그 돌이었고 오래 꿈으로만 기억되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이 손바닥 위에서 증명되었다. 언젠가 누군가 암초를 넘어 대양으로 나가 마우이를 찾아내고 심장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그러면서 밤하늘의 낮은 쪽을 가리켰는데 갈고리 모양으로 굽은 별자리가 걸려있는 자리였다. 조상들이 남긴 말로는 반신이 그 별 아래 어딘가에 갇혀 있다고 했다. 모아나는 돌을 받아 쥐고도 왜 하필 자기냐고 물었고 암초 밖으로 나가 본 적조차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기 전에 마을 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회의가 열린 자리에는 껍질이 검게 변한 코코넛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등딱지가 검어진 개가 뒤집혀 있었다. 어부들은 그물을 빈 채로 걷어왔다고 했고 밭을 맡은 이들은 뿌리부터 썩는다고 했다. 투이 족장은 손을 들어 소란을 가라앉히고 섬 반대편에 새로 밭을 일구자고 말했는데 그것이 여태 통해 온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모아나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막을 방법을 안다고 말했다. 산 밑에 커다란 배가 여러 척 있고 그 배로 바다에 나가 반신을 찾아내 훔쳐간 심장을 돌려놓으면 된다고. 우리는 원래 바다를 건너던 사람들이니 다시 건너면 된다고 했다. 투이는 딸의 손에 들린 돌을 보고 말을 끊었다. 족장이 그 돌을 빼앗아 든 것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것을 쥔 사람이 어디로 가려 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진작 태워 없앴어야 했다는 말과 함께 그는 그것을 그저 돌덩이라고 잘라 말했다. 모아나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는 사이 사람 하나가 회의장으로 뛰어들어왔다. 전해진 말은 타라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오두막 안에는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고 문을 가린 천이 바람에 조금씩 부풀었다. 할머니는 자리에 누워 있었고 신하가 그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밖에 모여 무슨 수가 없겠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모아나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댔다. 할머니는 남은 힘을 말에 쓰기로 하고 손을 빼내 모아나의 뺨을 감쌌다. 그러고는 가라고 했다. 모아나가 지금은 갈 수 없다고 하자 할머니는 바다가 오래전에 그 아이를 골랐다는 말을 다시 꺼냈다. 갈고리 별을 따라가 반신을 찾아내면 무엇을 하러 왔는지 똑바로 말하라고 했다. 모투누이의 모아나이며 저 배에 함께 타고 바다를 건너 심장을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그 말만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일렀다. 모아나가 이대로는 떠날 수 없다고 하자 할머니는 자기가 따라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손목에 감겨있던 조개 목걸이가 모아나의 목으로 옮겨졌고 그 안에서 초록빛이 한번 번졌다. 할머니의 등에 새겨진 가오리 문신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따라 짙어 보였다. 죽으면 그렇게 헤엄쳐 다닐 것이라던 말을 모아나는 그제야 다시 떠올렸다. 손이 뺨에서 떨어지는 순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가라는 말을 밀어냈다. 모아나는 오두막을 나와 곧장 산 밑으로 달렸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배 한 척을 물가로 밀어내리는데 밤의 절반이 들었고 손바닥이 밧줄에 쓸려 갈라졌다. 짐을 싣는 동안 마을 쪽에서는 불빛 하나가 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달이 물 위에 길을 내고 있었고 그 길은 수평선 끝까지 이어져 어디서 끊기는지 보이지 않았다. 모아나는 돛을 올려 바람을 받았고 배는 처음 몇 번 비틀거리다가 방향을 잡았다. 오래 망설이게 하던 것들이 무대 남았다는 것을 배가 물살을 타는 순간 알 수 있었다. 발밑에서 갈라지는 물소리는 여태 암초 안쪽에서 듣던 소리와 달랐다. 이 길은 누가 시켜서 든 길이 아니라 자기가 골라든 길이었고 골랐으니 되돌릴 수도 없었다. 암초의 흰 물마루가 다가오자 모아나는 배를 옆으로 눕히듯 몰아 파도의 등을 타 넘었다. 배는 넘어갔고 뒤로 흰 선이 멀어졌다. 그 너머의 물은 색이 달라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고 별은 못해서 볼 때보다 훨씬 낮게 걸려 있었다.
모아나는 갈고리 별의 위치를 확인하고 뱃머리를 그쪽으로 돌렸다. 밤이 길어지는 동안 모아나는 반신을 만나면 할 말을 소리내어 되풀이했다. 첫 문장은 자기 이름과 어디서 왔는지, 다음 문장은 함께 배에 오르라는 것, 마지막은 심장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문장에서 자꾸 말이 엉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몇 번이나 했다. 그러던 중 짐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고 헤이헤이가 목을 내밀었다. 낡은 갑판을 몇 걸음 걷다가 뱃전 너머로 그대로 넘어가 물에 빠졌다. 모아나는 노를 뻗어 닭을 건져 올린 뒤 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달랬는데 그 말은 닭보다 자기에게 들려주는 쪽에 가까웠다. 젖은 깃털을 눌러 물을 짜내고 짐 상자 안에 넣어두고서야 다시 연습을 이어갔다. 배는 그동안에도 갈고리 별을 등에 지고 꾸준히 나아갔다. 바람이 방향을 바꾼 것은 새벽이 오기 전이었고 별이 구름에 먹히면서 하늘이 통째로 닫혔다. 파도가 뱃머리를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자 모아나는 돛을 내리려고 밧줄에 매달렸다. 매듭이 풀리기 전에 돌풍이 돛을 채 갔고 돛대가 뿌리부터 꺾였다. 배가 옆으로 돌아 파도의 벽에 그대로 부딪혔고 갑판이 뒤집혔다. 물속에서 모아나는 부서진 나무를 붙잡고 수면 쪽을 더듬었다. 숨이 닿는 자리로 올라온 뒤에는 바다를 향해 도와달라고 했고 그 말은 목이 쉴 때까지 이어졌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모아나는 어느 모래톱에 얼굴을 묻은 채였고 옆에는 부러진 돛대와 찢어진 돛이 널려 있었다. 배는 뱃전이 갈라진 채 물가에 얹혀 있었고 헤이헤이는 상자 안에서 멀쩡히 나왔다. 모아나는 부서진 배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바다 쪽으로 걸어 들어가 물을 발로 찼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배를 부숴놓았다는 말이 그 아침에 그 섬에서 유일하게 큰 소리였다. 밤새 몰아치던 바람이 새벽에 멎어서 아침에 그 섬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파도에 밀려 올라온 모래는 아직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 위로 부서진 배의 조각들이 길게 흩어져 있었다. 모아나는 젖은 옷자락을 짜지도 않은 채 물가에 서서 자기 배가 무엇이 되었는지 하나씩 세어보았다. 돛대는 가운데가 꺾였고 노한 짝은 저만치 바위 틈에 끼어 있었으며 뱃전 널판은 물을 먹어 손끝으로 눌러도 들어갔다. 밤새 도와달라고 부른 상대가 바다였기 때문에 그녀는 화를 낼 곳을 한 군데밖에 찾지 못했다. 발끝에 걸리는 자갈을 집어 물 쪽으로 던졌고 그 다음에는 손에 잡히는 조개 껍데기를 던졌다. 물은 던진 것을 조용히 삼켰고 아무 대답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목이 쉴 때까지 파도를 향해 아이들이나 쓸 법한 험한 말을 쏟아냈고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같은 말을 2번 되풀이했다. 모투누이를 떠나던 날의 자신감은 하룻밤 사이에 전부 씻겨나갔고 남은 것은 낯선 모래밭과 말을 듣지 않는 물뿐이었다. 바다가 자기를 골랐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배가 부서진 것보다 그 믿음이 틀린 것 같아 더 견디기 어려웠다. 소금기가 마른 뺨을 손등으로 문지르고 나서야 그녀는 던지던 손을 내렸다. 소리는 섬 안쪽 숲에서 났다. 사람의 목소리였고 곡조가 붙어 있었으며 제 이름을 여러 번 넣어 부르는 노래였다.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섬인 줄 알고 밤을 보냈기 때문에 그 소리 하나에 그녀의 어깨가 먼저 굳었다. 모아나는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고 바위를 짚어가며 소리 나는 쪽으로 올라갔다. 나무 그늘이 끝나는 자리에 넓은 바위 마당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 사내가 하나 서 있었다. 키는 그녀의 2배였고 어깨와 등판에 문신이 빼곡했으며 그 무늬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조금씩 자리를 옮겼다. 타라 할머니가 보여준 그림과 같은 문신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숨을 멈추고 바위 뒤로 몸을 낮췄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백 번 외운 첫마디가 있었고 그것을 틀리지 않게 말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녀는 입술만 움직여 제 이름과 섬 이름과 용건을 순서대로 되뇌었고 중간에서 한 번 막히자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했다.
여기서 이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하면 밤새 바다에서 뒤집힌 일이 전부 헛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우이는 그녀를 보지 않았고 모래밭에 걸려있는 배를 먼저 보았다. 신이 자기에게 보낸 물건이라고 단정한 그는 성큼 걸어 내려오면서 앞을 막고 성 그녀를 팔뚝 하나로 밀어치웠고 그녀는 그대로 비탈 아래로 굴렀다. 바위에 쓸린 팔꿈치가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다시 그의 앞으로 갔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고 호칭부터 시작했다. 바람과 바다의 반신이라는 대목까지는 무사히 나왔다. 그런데 그가 손을 들어 말을 끊더니 자기 호칭에서 한 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사내들의 영웅이라는 구절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했다가 잠시 생각한 뒤 여자들까지 넣어 모두의 영웅으로 고쳐 부르라고 했다. 누구를 낮추려는 뜻이 아니라 빠짐없이 세라는 뜻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고는 그녀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 부서진 노 한 짝을 집어들고 손톱 끝으로 나무를 파기 시작했다. 1000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이름이 아직 값을 지니는가였다. 영웅을 만나는 일이 흔치 않으니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도리라며 제 표식을 새겨 넣는 손이었다. 나무에 없던 글자가 생기는 것을 그녀가 내려다보자 그는 그 짓에 제 나름의 이름까지 붙여 알려주었다. 노를 돌려받았을 때 노에는 그의 이름이 파여 있었고 그녀의 용건은 아직 한마디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노를 모래에 박아 세우고 그의 앞을 다시 가로막았다. 서명을 받으러 온 것도 영웅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라는 말부터 꺼냈다. 품에서 꺼내 보인 것은 초록빛이 도는 작은 돌이었고 그것이 태피티에게서 뜯겨 나온 심장이라고 했다. 돌 표면의 나선 무늬가 햇빛을 받아 잠깐 살아나듯 밝아졌다가 도로 가라앉았다. 지금 배에 올라 바다로 나가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는 것이 그녀가 준비해온 요구의 전부였다. 마오이는 그 말을 듣고도 돌 쪽으로는 눈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 돌이 놓인 손바닥 위쪽 허공을 보며 자기가 이 섬을 벗어날 수 없는 몸이라고 했다. 눈길을 돌리는 속도가 유난히 빨랐지만 그때는 그녀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죽지 않는 몸으로 1000년을 이 바위 위에서 보냈고 그렇게 된 까닭은 생명을 빚어내는 힘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정도 사연을 들었으면 돌아와야 할 대답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기대한 것은 고맙다는 인사였다고 했다. 그녀가 왜 그런 인사를 해야 하느냐고 되묻자 그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얼굴로 손뼉을 한 번 쳤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대화라기보다 공연에 가까웠다. 바위 마당은 소리가 잘 울리는 자리였고 그는 그 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가운데를 골라섰다. 그는 바위 마당을 무대 삼아 걸으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해준 일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다. 낮게 내려앉아 있던 하늘을 두 팔로 밀어 올린 일과 너무 빨리 넘어가던 해를 붙잡아 낮을 길게 늘려준 일이 먼저 나왔다. 추운 밤에 쓸 불을 사람들 손에 쥐어준 것도 자기였고 돛을 채울 바람을 일으킨 것도 자기였다고 했다. 장어를 땅에 묻어 야자나무가 솟아나게 한 일까지 꺼내놓고는 그런 것은 셀 수도 없다는 태도로 어깨를 으쓱했다. 발밑의 섬들조차 자기가 바다 밑에서 끌어올린 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기도를 붙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그가 말하고 싶은 요지였다.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그 말에 맞춰 자리를 옮기며 장면을 하나씩 보여주었고 가슴께의 작은 형상 하나만은 못마땅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그는 계속 걸음을 옮겼고 그녀는 그 말에 반박하느라 뒷걸음으로 그를 따라 들어갔다. 마지막 대목에서 그는 자기가 물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몸이라 배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굳이 알려주었다. 노래는 자랑처럼 들렸지만 실제로 하고 있던 일은 그녀를 벽 안쪽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그 말뜻을 알아들었을 때 그녀의 등 뒤는 이미 바깥이 아니라 동굴 안이었다. 동굴 입구를 막은 것은 사람 키보다 큰 바위였고 그것이 굴러와 자리를 잡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안쪽은 곧바로 어두워졌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바위에 어깨를 대고 밀었다가 주먹으로 두드렸다가 발로 찼고 그러는 사이 손톱 밑이 갈라졌다. 바위는 흔들리지 않았고 바깥에서는 그가 감사 인사를 제 입으로 대신 해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 마오이는 모래에 걸려있던 배를 물가로 밀어 띄우고 있었다. 배전에 올라앉은 그는 제 몸의 작은 문신에게 태피티부터 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잃어버린 갈고리를 되찾는 것이 먼저이며 그것이 없으면 자기는 반쪽짜리라는 것이 이유였다. 문신이 팔짱을 풀지 않자 그는 더 설득하지 않고 돛을 올렸다. 뱃바닥에서 닭 한 마리가 튀어나오자 그는 그것을 비상식량이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섬을 등지고 나가면서 그는 동굴이 살기 좋은 곳이니 곧 마음에 들 거라고 뒤쪽에 대고 말했다. 1000년 동안 벗어나고 싶었던 자리를 남에게 물려주고 떠나는데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동굴 안에서 그녀가 찾아낸 것은 천장 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였다. 빛이 있다는 것은 나갈 구멍이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젖은 바위를 손톱으로 긁어가며 위로 올라갔다. 어깨로 돌덩이를 밀어내자 흙이 무너지며 낮의 빛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절벽 위로 몸을 끌어올렸을 때 배는 이미 마늘 빠져나가 물살을 타고 있었다. 그녀가 심장을 돌려놓아야 한다고 소리치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만 흔들어 작별을 대신했다. 배가 저 물목을 돌아나가면 심장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 손짓을 보고 그녀는 절벽 끝에서 뛰었다. 물이 그녀를 받아 기둥처럼 솟아올랐고 그대로 뱃전 위에 내려놓았다. 마오이는 물이 그렇게까지 하는 줄은 몰랐다는 얼굴로 잠깐 굳었다. 그녀가 제 이름과 이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말하는 사이 그는 그녀의 허리를 잡아 물속으로 던졌다. 물은 그녀를 다시 뱃전에 올려놓았고 같은 일이 몇 번 되풀이되고 나서야 그는 그녀의 이름을 귀에 담았다. 배는 이제 섬 그늘을 벗어나 있었고 돛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두 사람의 말보다 컸다. 몇 번을 던져도 물이 자기를 도로 올려놓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번에는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나갔다. 그녀는 젖은 손바닥을 펴 심장을 그의 눈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한 번도 물러선 적 없던 사내가 돛대 쪽으로 반걸음 물러났다. 물러선 폭은 작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곧바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것이 무섭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고 2번 대답했고 2번 다 시선은 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겨드랑이에 끼워 재워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녀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그 돌이 심장이 아니라 저주라고 했다. 지난번에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자기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갈고리까지 잃었다는 것이 근거였다. 그녀가 돌을 든 손을 더 가까이 들이밀자 그는 반신을 그렇게 찔러대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정말로 때리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발은 계속 뒤로 갔다. 그것은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죽음을 불러오는 물건이며 그녀도 그 값에서 빠져나가지는 못할 거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왔다. 배 바닥에는 밤새 넘어온 물이 얕게 고여 있었고 두 사람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 물이 발밑에서 찰박거렸다. 마오이는 모아나가 내민 초록빛 돌을 등지고 돛대 쪽으로 자꾸 물러섰다. 그는 그것을 생명을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 죽음을 불러들이는 저주로 여겼으므로 손끝도 대려 하지 않았다. 1000년 전 그 돌을 뽑아낸 값으로 하늘에서 떨어지고 갈고리까지 잃은 사람이 자기였으니 그럴 만도 했다. 모아나는 물러서는 그를 따라 뱃전을 돌며 돌을 자꾸 눈앞으로 들어 올렸고 마오이는 반신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며 손등으로 그것을 밀어냈다. 아이가 겁을 내지 않은 것은 그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상대가 자기가 아니라 손바닥 위에 작은 돌이라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아나는 조건을 다시 정리해 못을 박았다. 심장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은 마오이가 하고
자기는 그를 테피티까지 데려다 놓기만 하겠다는 것이었다. 마오이는 대꾸 대신 어깨를 으쓱이고 돛줄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수평선 쪽에서 낮은 북소리 같은 것이 물을 타고 밀려왔다. 소리가 난 방향에는 배 여러 척을 통나무로 묶어 성처럼 세운 검은 덩어리가 떠 있었다. 갑판 위로는 코코넛 껍질을 뒤집어 쓴 작은 것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창을 세우고 있었고 북은 그것들이 발을 구르며 두드리는 소리였다. 마우이는 뱃전에 한 손을 짚은 채 저것들이 바다를 떠도는 해적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들이 이쪽으로 뱃머리를 돌린 이유도 분명했는데 모아나가 품에 넣고 다니는 돌 하나가 그만한 값어치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모아나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손차양을 만들어 그쪽을 살피며 생김새가 귀엽다고 했다. 껍질 아래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동그란 눈 2개뿐이었고 키는 아이 무릎에도 못 미쳐 보였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첫 번째 창이 날아와 뱃전 나무에 박혔고 뒤이어 사방에서 창과 화살이 쏟아졌다. 작은 것들이 밧줄을 던져 걸고 물을 건너오기 시작하자 배 위의 공기가 한꺼번에 바뀌었다. 모아나는 우선 물에 대고 도움을 청했다. 바다가 자기를 골라 여기까지 보냈으니 이런 자리에서 물이 손을 써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결은 여느 때와 똑같이 배 옆구리를 두드릴 뿐이었고 마우이는 이런 일은 제 손으로 하는 것이라며 키를 향해 손짓했다. 모아나가 돛줄을 잡고도 어느 것을 당겨야 하는지 몰라 헤매자 그가 옆으로 밀고 들어와 키를 대신 잡았다. 아이가 배에 대해 아는 것은 조상들의 배가 잠들어 있던 동굴에서 그림과 글로 익힌 것이 전부였으므로 실제로 바람을 받아본 손은 그날이 처음이나 다름없었다. 모아나는 마우이에게 몸을 바꿔 저것들을 흩어놓으라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갈고리가 없으면 매도 상어도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신이라는 이름만 남고 제주는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셈이었으므로 그날의 싸움은 결국 배 한 척과 사람 둘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다. 작은 것들은 돛대를 타고 오르며 배 위에 물건을 하나씩 걷어갔다. 그중 한 무리가 갑판 구석에서 헤이헤이를 붙잡아 들고 제 배로 건너갔는데 하필 그 닭의 뱃속에 어머니 섬의 심장이 들어 있었다. 모아나가 그것을 알아채고 뱃머리를 돌리자 마우이는 닭 한 마리와 목숨을 바꿀 것 없다며 그대로 달아나자고 했다. 그가 보기에 그 정도 손해는 있는 편이 나았고 실제로 이쪽 배는 이미 여러 군데가 뚫려 있었다. 그러나 모아나에게 그것은 닭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섬을 되살릴 물건을 되찾는 일이었으므로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아이는 뱃줄을 잡고 상대 배로 건너뛰어 갑판을 가로질렀다. 코코넛 껍질을 쓴 것들이 창을 세우고 몰려들었지만 모아나는 헤이헤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반대편 난간까지 달렸다. 되돌아온 배 위에서 아이는 닭을 거꾸로 들어 흔들었고 초록빛 돌이 갑판 위로 떨어져 굴렀다. 돛이 바람을 제대로 물면서 배가 해적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다. 뒤에서 창 몇 개가 더 날아왔지만 거리는 이미 벌어져 있었고 검은 덩어리는 물마루 너머로 천천히 작아졌다. 마우이는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했는데 그 말은 그가 아이에게 건넨 첫 번째 칭찬이었다. 그러나 칭찬 뒤에 붙은 말은 여전히 같았다. 자기는 테피티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쪽으로 가려면 바다를 크게 돌아야 하고 그 길목에는 용암으로 몸을 빚은 테카가 앉아 있다고 했다. 1000년 전 그 괴물에게 밀려 갈고리를 잃은 사람이 자기라는 사실을 마우이는 굳이 감추지 않았다. 모아나가 그럼 그때 물리치지 못한 것이냐고 묻자 그는 아직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며 뱃머리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모아나는 영웅이라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마우이는 자기가 영웅이었던 것은 옛날 일이라고 대꾸했다. 지금의 자기는 어머니 섬의 심장을 훔쳐 세상에 어둠을 퍼뜨린 자이고 누구의 영웅도 아니라는 말이었다. 아이는 그 대답에서 빈틈을 찾아냈다. 사람들의 환호를 잃은 것이 그에게 그토록 아픈 일이라면
그것을 되찾을 방법도 하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모아나는 심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세상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그때는 모두의 영웅이 될 것이라고 했고 손을 들어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몰려드는 모습을 그려 보였다. 마우이의 시선이 잠깐 그 허공에 머물렀다. 그는 갈고리 없이는 테카 앞에 설 수 없다는 말로 조건을 붙였고 두 사람은 갈고리를 먼저 찾은 뒤 세상을 구하는 순서로 합의했다. 마우이가 뱃머리를 동쪽으로 돌리며 갈고리를 쥐고 있을 자의 이름을 댔는데 반짝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 굴로 끌어모으는 타마토아였다. 배가 항로를 잡고 나자 모아나는 자기도 배 모는 법을 배우겠다고 했다. 마우이를 바다 건너까지 데려다 놓는 것이 제 몫이라면 키를 남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계산이었다. 마우이는 그것을 배 모는 일이 아니라 길찾기라고 불렀다. 지금 자기가 물 위 어디에 있는지, 여기까지 어떤 길로 왔는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일이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말끝마다 아이를 공주라고 불렀고 모아나가 자기는 족장의 딸이라고 바로잡아도 옷이 곱고 짐승 한 마리를 달고 다니니 그게 그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소질이 없으니 그만두라는 말까지 나오자 모아나는 뱃전에 붙어있던 가시투성이 바다 생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우이의 뒷다리를 한번 찔렀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 퍼져 반신이 갑판 위에 그대로 굳어버리자 아이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이제 길찾기를 가르쳐 달라고 다시 청했다. 첫 수업은 밧줄을 잡는 것부터였다. 모아나가 손에 잡히는 줄을 아무거나 당길 때마다 마우이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고 그 말이 몇 번이나 되풀이된 뒤에야 아이의 손이 제 줄을 찾아 들어갔다. 다음은 하늘이었다. 마우이는 팔을 뻗어 손가락 사이로 별을 재는 법을 보여주었는데 모아나가 그 손을 마주치는 인사로 알아듣고 손바닥을 부딪히는 바람에 수업이 한번 끊겼다. 별자리를 소나귀에 넣어 각도를 재면 배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밀려났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 그 동작의 뜻이었다. 마지막은 물이었다. 손을 물속에 담가 흐름을 읽고 그 물이 따뜻하면 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모아나는 뱃전 너머로 팔을 내려 손등으로 물을 갈랐다. 처음에는 차갑던 물이 곧 미지근해지기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마우이는 뱃전 반대편에서 딴청을 부리고 있었다. 모아나는 손을 털며 물러났고 그날 수업은 거기서 끝났다. 밤이 되자 배는 별빛만 받으며 검은 물 위를 미끄러졌다. 모아나는 키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고 잠 속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모투누이의 해변이 눈앞에 있었으나 야자나무는 잎이 말라 있었고 모래는 발밑에서 재처럼 부서졌다. 투이 족장이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고 신하가 그 뒤에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이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두 사람은 어둠 쪽으로 물러났다. 아이가 손을 뻗은 자리에서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아나가 몸을 떨며 깨어났을 때 마우이가 그 앞에 서 있었다. 길잡이는 자는 것이 아니며 한번 표류하기 시작하면 되돌릴 길이 없다는 말이었다. 그는 뒤이어 채비를 하라고 했는데 밤새 배가 목적지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물 위로 솟은 것은 이빨처럼 날이 선 검은 바위섬이었다. 파도가 그 아래를 때릴 때마다 물기둥이 솟았고 소리는 동굴 안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낮게 깔렸다. 모아나가 타마토아가 정말 저기 사느냐고 묻자 마우이는 갈고리만큼 반짝이는 물건이 세상에 없으니 그자가 그것을 그냥 두었을 리 없다고 했다. 저 바위섬은 사는 곳이 아니라 입구일 뿐이며 그 아래로 괴물들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이가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냐고 되묻자 마우이는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하나라고 잘랐다. 모아나는 닭과 함께 배에 남으라는 뜻이었다. 그는 그 말끝에 헤이헤이의 이름을 가지고 시시한 말장난을 하나 붙였고 웃으라는 뜻으로 손바닥까지 내밀었다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 농담을 굳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설명을 붙인 순간 이미 글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가 입을 다물었다.
물때를 기다리는 동안 마우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족장의 딸이 무엇이 아쉬워 섬을 떠났는지, 마을 사람들이 하필 항해도 모르는 아이를 골라 이런 데까지 보냈는지가 그의 궁금증이었다. 그는 그 물음에 여태껏 본 공주 중 최악이라는 평까지 얹었다. 모아나는 뱃전에 앉아 발끝으로 물을 건드리며 그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자기를 보낸 것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다. 어릴 적 물이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고 초록빛 돌을 손바닥 위에 올려준 것도 그 물이었으므로 이 항해를 시키는 쪽은 처음부터 바다였다는 이야기였다. 마우이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이 쪽을 보았다가 그럴듯하다는 투로 짧게 받았다. 그가 바다를 두고 하려던 말은 아직 남아 있었다. 암초를 한참 벗어난 뒤로 바다는 색이 달라져 있었다. 물빛이 검푸르게 가라앉은 자리였고 뱃전을 두드리는 물소리 말고는 들리는 것이 거의 없었다. 마우이는 키를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고 모아나는 돛줄을 감았다 푸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손을 놀리고 있어야 말을 붙이기가 수월했기 때문이다. 마우이는 그녀가 아직 어리고 배 한 척을 제대로 몰 줄도 모른다는 점을 짚으면서 그런 사람을 골라보낸 물의 안목을 두고 비웃었다. 모아나는 거기에 분명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받았다. 마우이는 물러서지 않고 되물었다. 바다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면 어째서 돌을 곧장 어머니 섬까지 옮겨다 놓지 않았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갈고리부터 건져 손에 쥐어주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었다. 모아나는 그래도 바다가 사람을 잘못 고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1000년 전에 그 물을 골라낸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사실을 짚었다. 마우이는 대답 대신 수평선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한동안 키만 붙들고 있었다. 그러다 감상에 젖은 소리가 나올 낌새가 보이면 속이 뒤집힐 것 같다는 식으로 농을 던졌다. 모아나가 그러면 저 아래에 가서 그러라고 받아치자 그는 저 입구는 산 것을 하나 받쳐야 열린다며 정색을 했다가 곧 농담이라고 손을 저었다. 목적지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솟은 바위였다. 물결이 그 둘레만 유난히 사납게 부딪혀 흰 거품이 끊이지 않았고 바위 위쪽은 아니 텅 빈 것처럼 깎여 있었다. 배를 대고 올라선 두 사람 앞에 아래로 뚫린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빛이 몇 뼘 내려가다 그대로 끊겨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마우이는 밑이 생각보다 훨씬 깊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몸을 던졌다. 모아나는 구멍 가장자리에 발끝을 걸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한참을 기다려도 물소리가 올라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는 그가 아직도 떨어지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뛰어야 할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그를 저 아래에 혼자 두면 갈고리를 되찾은 뒤 자기를 두고 가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노를 옆구리에 끼고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두어 번 이르고는 발을 뗐다. 아래는 물이 위로 흐르고 바닥에서 빛이 올라오는 세계였다. 바위마다 이끼처럼 붙은 것들이 푸르게 발광했고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것들이 느리게 지나갔다. 마우이는 먼저 내려앉아 자세를 고쳐 잡고는 자기 착지가 흠잡을 데 없었다고 혼자 감탄했다. 1000년 만에 밟아보는 자리였으므로 그 정도 자화자찬은 스스로에게 허락한 셈이었다. 그가 뒤를 돌았을 때 모아나가 이미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한 뒤 잠시 그녀를 훑어보더니 그러니까 너는 곧 죽은 목숨이라는 결론을 짧게 내렸다. 겁을 주려는 말이었으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갈고리부터 찾자고 했다. 두 사람은 발광하는 바위 사이를 갈라 걷기 시작했다. 그가 앞장서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만은 숨겨지지 않았다. 갈고리를 먼저 찾아낸 쪽은 모아나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굽은 것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손을 뻗었다가 그것이 흔들리는 바람에 마우이 쪽에서 먼저 비명이 나왔다. 괴물인 줄 알았다는 변명이 뒤늦게 따라붙었지만 찾아낸 사람이 자기라는 말은 그녀가 먼저 했다. 그는 마지못해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나서 그녀에게 여기 남으라고 했다. 그녀가 같이 가겠다고 하자 그는 이유를 늘어놓았다.
지난 1000년 동안 그가 붙들고 있던 생각은 오직 하나, 저 갈고리를 되찾아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그 일을 사람 손에 맡겨 그르치게 둘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고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정 따라오고 싶으면 미끼 노릇 정도는 맡겨주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갈고리가 걸려있는 자리는 굴 안쪽의 거대한 무더기 위였다. 금부치와 뼈와 조개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천장까지 닿아 있었고 그 표면이 빛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졌다. 모아나는 무더기 앞에 좁은 바위에 서서 자기가 얼마나 반짝이는지를 소리내어 자랑하는 신용을 했다. 처음에는 목소리에 힘이 없어 마우이에게 감정을 더 실으라는 핀잔을 들었고 그녀는 그 지시가 우습다고 대꾸했다. 차라리 그냥 올라가 갈고리를 빼오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저 위로 올라간 것은 전부 죽었다고 잘랐다. 계획은 정해진 대로 간다는 말이었다. 저것이 나타나면 계속 말을 걸어 눈을 붙들어 두라고 자기 자랑에 사족을 못 쓰는 노민이 이야기를 시키면 시간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고 했다. 그녀가 말이야 쉽다고 투덜대며 돌아보니 그는 이미 무더기 위로 이어진 좁은 다리에 올라서 있었다.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때 무더기가 통째로 움직였다. 금부치는 쌓여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등껍데기에 박혀있던 것이었고 그 껍데기가 일어서자 굴 전체가 반짝이며 흔들렸다. 집게 한 짝만 해도 사람 키의 몇 배였다. 타마토아는 눈을 따로따로 굴리며 모아나를 내려다보다가 사람이 어쩌다 이런 데까지 내려왔는지 흥미롭다고 했다. 그녀가 두 눈을 번갈아 쫓느라 시선이 흔들리자 그는 한쪽만 보라고 짜증을 냈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사이 집게 끝이 그녀의 목에서 목걸이를 집어올렸다. 그녀는 그것이 할머니가 남긴 것이라고 다급히 말했고 그는 그 말투를 그대로 흉내낸 뒤 자기는 남의 할머니를 먹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태연히 덧붙였다. 그러고는 왜 여기 왔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눈을 다리 쪽으로 보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무대에서는 다들 당신 이야기를 한다고 전설이 되어버린 개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둘러댔다. 그 한마디로 굴의 공기가 바뀌었다. 타마토아는 자기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마땅히 들려주어야 한다며 껍데기를 세우고 노래를 시작했다. 그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이었다. 예전에는 진흙이나 뒤집어 쓴 볼품없는 개였는데 죽은 것들이 남긴 보물을 껍데기에 붙이고 나서부터 조개 속 진주처럼 빛나게 되었다는 것이 첫 대목이었다. 양심대로 살라는 옛 어른들의 말은 애초에 거짓이었고 세상에 남는 것은 반짝이는 쪽뿐이라는 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물고기가 어리석어 빛나는 것이면 무엇이든 쫓다가 제 발로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대목에서 그는 굴 위쪽을 가리켰다. 그러니 눈앞의 사람도 결국 저녁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로 노래가 끝났다. 노래하는 동안 껍데기의 금부치가 차례로 빛을 뿜어 굴 안이 낮처럼 밝아졌다. 집게가 내려오는 순간 모아나는 몸을 굴려 바위 뒤로 피했다. 집게를 막아선 것은 갈고리였다. 마우이가 무더기 위에서 뛰어내리며 자기 시간이 왔다고 외쳤고 굴 안에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타마토아가 어떤 모습으로 상대해 주겠느냐고 묻자 그는 매를 고르고 갈고리를 휘둘렀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날개 대신 엉뚱한 것이 돋았고 다음 시도에서는 물고기 머리가 붙었으며 그 다음에는 벌레만 한 크기로 줄어들었다. 1000년 동안 손에서 떠나 있던 도구였으므로 힘을 쓰는 법이 몸에서 지워진 뒤였다. 타마토아는 그 꼴을 구경하며 반신치고는 예전 같지 않다고 놀렸고 작아진 그를 집게로 잡았다 놓았다 하며 굴려댔다. 마우이는 몇 번이나 자세를 고쳐 잡았지만 그때마다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결국 집게 사이에 붙들린 채 들어 올려졌다. 타마토아는 그 상태로 노래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상대를 겨눈 노래였다.
마우이의 몸에 새겨진 문신 덕분에 자기 수집품이 한층 볼만해졌다는 자랑으로 시작해서 저 등껍데기의 보물들이 얼마나 잘 빛나는지를 늘어놓았다. 그러다 말이 다른 곳으로 갔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평생을 애썼다는 것. 그 갈망이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 노래의 가운데 토막이었다. 겉은 단단해 보여도 껍질을 벗기면 속살이 무르기 짝이 없다는 말도 함께 나왔다. 마우이는 대꾸를 하지 않았고 버둥거리던 팔도 어느 순간부터 힘이 빠졌다. 문신 속의 작은 그림마저 고개를 숙였다. 노래는 마지막을 음미해 두라는 말로 마무리되었고 집게가 천천히 입 쪽으로 움직였다. 바위 뒤에 있던 모아나는 그때 굴벽에서 푸르게 빛나는 것 하나를 뜯어냈다. 발광하는 이끼가 엉겨붙은 돌덩이였고 어둠 속에서는 초록빛을 내는 물건으로 보였다. 그것을 높이 들고 벽을 두드려 소리를 낸 뒤 이것이 어머니 섬의 심장이라고 외쳤다. 자랑에 취한 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눈앞에 흔드는 것보다 잘 듣는 미끼는 없었다. 타마토아는 집게에서 마우이를 놓고 몸을 돌려 그녀를 쫓았다. 그는 도망칠 곳이 없다고 다리 두 개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외치며 무너지는 보물더미 위를 건너왔다. 모아나는 좁은 바위를 몇 번 돌아 거리를 벌린 뒤 그 돌을 굴 반대편으로 힘껏 던졌다. 그것이 허공에 뜨는 동안 굴 안의 눈이 전부 그 빛을 따라갔다. 타마토아는 껍데기를 뒤집어가며 그것을 받아냈고 두 집게로 감싸준 채 창조의 힘이 마침내 제 것이 되었다고 굴이 울리도록 외쳤다. 타마토아의 등껍질에 박힌 금붙이들이 서로 빛을 되받아 굴 천장에 노란 얼룩을 흩뿌리고 있었다. 걔는 마우이를 집게 밑에 눌러둔 채 자기 껍데기가 얼마나 볼만한지를 늘어놓는 중이었고 그 사이에도 발톱은 조금씩 심장 쪽으로 뻗어오고 있었다. 모아나는 앞서 조개 껍데기 안에 갇혀있던 동안 벽에 붙은 발광이끼를 손바닥 가득 긁어두었는데 그때는 쓸 때를 정해두고 한 일이 아니었다. 지금 이 굴에서 놈의 눈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 빛뿐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그 이끼가 쓸모를 얻었다. 모아나는 손 안에 돌에 이끼를 문질러 초록빛이 배어나오게 만든 뒤 그것을 높이 들어 보였다. 타마토아는 진짜 심장이 저기 있다고 믿고 몸을 돌렸고 모아나가 가짜를 어둠 속으로 던지자 놈은 그것을 쫓아 굴 안쪽으로 기어들어갔다. 마오이는 그 틈에 눌린 몸을 빼내 갈고리를 주었고 두 사람은 바닥에 뚫린 좁은 구멍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놈이 속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지르는 소리가 물길을 타고 한참 따라왔다. 뒤집힌 채 다리만 허우적대며 노래는 끝까지 들려주고 보내야 하지 않느냐고 외치는 소리였다. 그 굴에서 심장을 지킨 것은 갈고리도 반신의 힘도 아니었다.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두 사람 위로는 별이 낮게 걸린 밤바다가 있었고 바위 아래는 여전히 검었다. 마우이는 물가 바위에 배를 대고 기어 올라와 한참 숨을 몰아쉬다가 고맙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자기가 겉멋만 부리다가 하마터면 먹힐 뻔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말이 몇 번 끊겼다. 모아나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보려고 어깨를 잡았을 때 마우이의 머리는 절반쯤 상어로 변해 있었다. 갈고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변신이 중간에서 멎는다는 것을 그 얼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마우이는 그 꼴로도 말을 이어갔는데 아이든 여자든 저런 험한 자리에 끌려 들어갈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모아나는 그 말을 받는 대신 살아나온 쪽이 누구인지를 짚었고 두 사람 다 방금 죽을 뻔했다는 사실만 남았다. 마우이는 게 한 마리도 제 손으로 못 잡았는데 불의 정령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고 물었고 그 물음에는 답을 기대하는 기색이 없었다. 배로 돌아온 뒤 마우이는 돛대 밑에 주저앉아 갈고리를 무릎에 올려두고 손끝으로 금간자리를 문질렀다. 테피티까지는 가지도 못할 것이고 이 일 자체가 저주받은 사명이라는 말이 그 손놀림에서 먼저 나왔다.
모아나가 저주 같은 것은 없다고 하자 마우이는 얼굴을 들지도 않고 곧 죽을 것이라는 가락을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놀리는 소리였지만 목소리에는 장난기보다 지친 기색이 더 많았다.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매로 변해 날아오르려 했고 갈고리가 어긋나면서 몸의 절반만 새가 된 채 갑판에 떨어졌다. 깃털이 흩어진 자리에 사람팔이 남아있는 모양이 한동안 그대로였다. 모아나는 그 옆에 서서 이제 일어나라고 했고 마오이는 반신이니까 불의 정령을 이길 것이라는 말을 또 들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밤바람이 돛을 조금 부풀렸다가 다시 늘어뜨렸고 배는 방향도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모아나는 화제를 돌려 등에 새겨진 문신들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물었다. 마오이는 저절로 나타난 것이라고만 하고 팔에 있는 무늬 하나를 가리키며 알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 넘겼다. 모아나가 계속 묻자 그는 그만하라고 했고 목소리가 낮아지는 만큼 갈고리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무늬가 생긴 내력과 갈고리가 망가진 사정까지 물음이 닿자 마우이는 그녀를 들어 배 반대편에 내려놓아 버렸다. 모아나는 곧바로 일어나 물기를 털고 다시 그 앞에 섰는데 물러설 자리가 무대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기가 한심해 보인다는 것도 알고 바다가 왜 하필 자기를 골랐는지도 모른다고 먼저 인정했다. 그러나 마을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 이 바다 위에는 둘뿐이라는 것도 사실이었다. 돕고 싶은데 상대가 막아서면 도울 방법이 없다는 말로 그녀는 말을 맺었다. 마우이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갈고리를 옆에 내려놓고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부터 반신이었던 것은 아니고 자기를 낳은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었다는 것이 첫 문장이었다. 태어난 아이를 처음 들여다본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론만은 분명했다.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처럼 바다에 던져졌고 그것으로 부모와의 일은 끝났다. 어느 날 신들이 그 아이를 찾아냈고 갈고리를 쥐어주면서 마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름을 얻은 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 섬을 끌어올리고 불을 가져다 주고 코코넛 나무를 세운 것은 전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심장을 훔친 것도 결국 같은 자리에서 나온 일이었고 사랑받으려고 한 일이었다는 말을 그는 담담하게 덧붙였다.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것이 생각만큼 좋지도 않더라는 말이 마지막이었다. 모아나는 그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은 뒤에 자기 쪽 셈을 내놓았다. 바다가 그 아이를 신들 앞으로 데려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그 아이가 건질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갈고리를 쥐어준 것은 신들이지만 마오이라는 이름의 값을 매긴 것은 신들이 아니라 그 자신이라고 했다. 마오이가 대답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가슴에 새겨진 작은 문신이 먼저 움직여 그녀 쪽으로 팔을 벌렸다. 마오이는 그 그림을 손바닥으로 눌러 진정시키면서 자기도 안다는 투로 짧게 받아넘겼다. 그날 밤 갈고리의 금은 그대로였고 갈라진 자리도 붙지 않았다. 다만 마오이가 그것을 무릎에서 내려 뱃전에 세워두었다는 것만 달라져 있었다. 배는 그제야 다시 뱃머리를 한 방향으로 잡았다. 이튿날부터 마오이는 모아나에게 백길 읽는 법을 가르쳤다. 손을 펴 수평선에 대고 별의 높이를 재는 법, 발바닥으로 배 밑을 지나가는 너울의 방향을 짚는 법, 물빛이 바뀌는 자리에서 해류를 알아채는 법이 차례로 넘어갔다. 밧줄을 당기는 순서를 틀려 돛에 얻어맞고 갑판에 나뒹구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다. 그때마다 모아나는 일어나 손바닥에 물집을 옷에 문지르고 다시 밧줄을 잡았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노래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자기 자리를 아는 법에 대한 것이었다. 그 며칠 사이에 바뀐 것은 배의 속도가 아니라 배 위에서 모아나가 서 있는 자리였다. 이제 노를 잡고 방향을 정하는 쪽은 그녀였고 마우이는 그 옆에서 손을 보태고 있었다. 다음에 갈 곳이 테피티라는 것을 정한 것도 모아나였다.
물이 잔잔해진 낮에 마우이는 바다가 왜 그녀를 골랐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했다. 자기가 섬을 끌어올릴 때마다 바다가 좋아했던 이유가 오래 걸리지 않아 풀렸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조상들이 바로 그 섬들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었고 새 땅에 닿을 때마다 마을이 하나씩 늘어났다. 바다가 하는 일은 그 마을들을 서로 이어두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배를 감춘 뒤로 그 일이 끊겨 있었다. 그래서 바다는 다시 시작할 사람을 찾아다녔고 왕가의 자리보다 곱슬머리 아이 쪽이 그 일에 맞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모아나가 좋은 말을 해주어 고맙다고 하자 마오이는 그 말은 테피티한테 해두라고 받았고 이미 해두었다는 대답이 곧바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모투누이의 모아나라고 부르며 마침내 마우이를 테피티 앞까지 데려온 사람이라고 했다. 앞쪽 수평선 위로 초록빛이 낮게 번지기 시작한 것이 그때였다. 테피티를 둘러싼 바위띠 안쪽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물 위에 재가 얇게 떠 있었다. 마우이는 갈고리를 들어 매로 변한 뒤 앞장서 날아갔고 모아나는 그 아래에서 돛을 팽팽하게 당겼다. 검은 산 하나가 몸을 일으키자 그것이 산이 아니라 테카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갈라진 틈마다 붉은 것이 흘러내렸다. 첫 번째 불덩이가 바다에 떨어지며 물이 끓어올랐을 때 마우이는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모아나는 뱃머리를 돌리는 대신 옆으로 돌아 들어가는 길을 잡았는데 물러나면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마우이가 멈추라고 몇 번을 외치는 동안에도 배는 불의 정령 쪽으로 더 가까이 붙었다. 테카의 팔이 내리꽂히는 순간 마우이가 사이에 끼어들어 갈고리로 받아냈고 부딪힌 자리에서 빛이 터지며 배와 사람이 통째로 뒤로 날아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사람은 바위띠 바깥 물 위에 떠 있었고 갈고리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금이 세로로 나 있었다. 마우이는 그 금을 들여다보다가 멈추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모아나는 둘이면 해낼 줄 알았다고 했다가 마우이가 둘이냐고 되묻자 자기가 해낼 줄 알았다고 고쳐 말했다. 고쳐보자는 말에 그는 신이 만든 물건이라 사람 손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잘랐다. 모아나는 다음에는 조심하겠다고 했고 테카는 용암 덩어리라 섬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 돌아가면 길이 있다고도 했다. 마우이는 배 반대편으로 옮겨 앉으며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심장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는 말에 그는 갈고리를 들어 금간자리를 그녀 쪽으로 보였다. 한 번 더 부딪히면 다음은 없다는 뜻이었고 갈고리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뒤따랐다. 배 밑에서 물이 조용히 갈라지는 소리만 한동안 이어졌다. 밤이 물러가고 물빛이 잿빛으로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은 배의 양끝에 떨어져 앉아 있었다. 마우이는 애초에 심장을 꺼내든 사람이 그녀였으므로 지금 이 자리에 놓인 것도 그쪽 몫이라고 했다. 모아나는 그 말을 받아 바다가 부르는 소리를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짚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모투노이의 모아나이며 자기 배로 저 바다를 건너 테피티의 심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문장을 처음 외웠던 그대로 다시 꺼냈다. 마우이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별 인사를 던져 문장을 끊었고 의미도 없는 일에 목숨을 내줄 생각은 없다고 했다. 바다가 자기를 골랐다는 말에는 잘못 고른 모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갈고리를 집어들고 뱃전을 밟았는데 이번에는 변신이 어긋나지 않아 매 한 마리가 곧장 하늘로 솟았다. 모아나가 이름을 부르는 동안 그 점은 구름 쪽으로 작아졌고 가판에는 그녀와 닭 한 마리만 남았다. 그가 두고 간 것은 사람 하나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이유의 절반이었다. 돌치 바람을 놓치자 배는 제자리에서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모아나는 목에 걸고 있던 돌을 풀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자기라는 것은 알았지만 여기서부터 갈 사람도 자기여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뱃전 너머로 몸을 기울여 왜 하필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바다에게 물었다.
돌아오는 것이 없었으므로 자기는 그럴 사람이 못 되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는 말을 2번 되풀이했다. 부탁이라는 말까지 붙였을 때 목소리가 갈라졌다. 바다는 물기둥을 세워 심장을 받아갔고 그 물기둥은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돌이 검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그녀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내려다보았다. 그것으로 짐도 사명도 손에서 떠났고 남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뿐이었다. 물속에서 흰빛 하나가 올라와 배 둘레를 크게 돌았다. 가오리는 지느러미 끝을 수면 위로 잠깐 내밀었다가 다시 잠겼고 그 자리에 타라 할머니가 뱃전에 걸터 앉은 모습으로 있었다. 할머니는 손녀가 암초 바깥으로 얼마나 멀리 나왔는지를 먼저 헤아려 주었다. 모아나가 고개를 들자 할머니는 자기 등에 새겨두었던 문신 이야기를 꺼내며 고르기를 잘한 것 같다고 했다. 모아나는 해볼 만큼 해보았다는 말과 더는 못하겠다는 말을 이어서 했고 말끝이 무릎 사이로 떨어졌다. 할머니는 손녀 탓이 아니라고 했고 어린 사람에게 감당 못할 것을 지운 쪽은 자기라며 그 몫을 가져갔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그 길에 함께 있어 주겠다고 했다. 밤바다는 조용했고 배는 뱃머리를 정하지 못한 채 떠 있었다. 할머니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 있었다. 망설이느냐는 물음에 모아나는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할머니는 답을 대신 내주는 대신 손녀가 어떤 아이였는지를 하나씩 짚어나갔다. 섬을 아끼고 바다를 아끼던 아이였다는 것, 세상이 험하게 굴어도 난자리는 아물면서 사람을 키운다는 것, 마을이 손을 보태고 배워둔 것이 길을 잡아준다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결국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는 말이었고 할머니는 스스로를 들여다보라고 했다. 모아나는 배 바닥에 깔린 너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조상들이 같은 너를 밟고 저 대양을 건너왔다는 것, 자기가 족장의 딸이자 그 항해자들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는 누가 떠민 것이 아니라 제 발로 왔다는 것이 차례로 맞물렸다. 부름은 바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쪽에서도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뱃전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모습은 이미 물빛으로 풀려 있었다. 모아나는 돛을 세우기 전에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심장 없이 돌아가는 길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가라앉은 돌부터 찾아야 했다. 깊은 물은 검고 차가웠고 빛이라고는 수면 위에 얇게 깔린 달빛뿐이었다. 바다는 그녀가 손을 뻗기 전에 돌을 밀어 올려 손바닥에 얹어주었다. 물 밖으로 올라온 그녀는 심장을 목에 걸고 밧줄을 당겨 돛을 펼쳤다. 그 다음에 소리내어 말한 문장은 처음 이 바다에 나설 때 외웠던 것과 같았지만 이번에는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모투누이의 모아나가 자기 배로 바다를 건너 테피티의 심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말이었다. 흰 가오리 한 마리가 뱃전 옆을 따라 헤엄쳤고 배는 다시 테피티 쪽으로 뱃머리를 잡았다. 바위띠 위로는 붉은 김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고 물 위에는 재가 얇게 떠 있었다. 모아나는 갑판에 앉아 헤이헤이 앞에서 계획을 소리내어 짚었다. 테카는 불덩이라 물이 닿는 것을 견디지 못하니 물 있는 쪽으로 붙어 돌면 되고 바위띠만 넘으면 테피티에 닿는다는 것이었다. 딸기 알아들을 리 없다는 것은 말하는 쪽도 알고 있었지만 소리내어 정리해두면 키를 잡은 손이 덜 떨렸다. 배는 파도를 타고 바위 사이로 들어갔고 불덩이가 떨어질 때마다 물이 끓어올라 김이 앞을 가렸다. 돛 가장자리가 그을려 타들어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방향을 놓지 않았다. 기울어진 갑판에서 심장이 굴러떨어질 뻔한 것을 헤이헤이가 부리로 물어 붙잡고 있었다. 모아나가 그것을 받아 다시 목에 걸었을 때 바위띠 안쪽이 눈앞에 열렸다. 테카가 팔을 들어 올린 자리에서 그림자가 배를 통째로 덮었다. 내리꽂히는 팔을 옆에서 받아낸 것은 되돌아온 마우이였다. 부딪힌 자리에서 빛이 터졌고 그 갈고리는 이미 세로로 금이가 있던 물건이었다.
말했다. 모아나가 갈고리를 보며 말을 잇지 못하자 마오이는 부서질 거면 자기를 먼저 넘고 부서지라는 투로 받아 넘겼다. 여기는 자기가 맡을 테니 그쪽은 가서 세상을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 그가 남긴 말이었다. 고맙다는 인사에 그는 별것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다. 그러고는 매로 변에 날아올라 불의 정령의 눈앞을 스치며 상어머리라고 불러 시선을 끌어갔다. 테카가 마오이를 쫓는 사이 배는 그 옆구리를 빠져나갔고 마지막으로 맞부딪혔을 때 갈고리는 조각으로 흩어졌다. 마오이는 그 조각들과 함께 물 위로 떨어졌다. 모아나는 안쪽 섬에 배를 대고 심장을 든 채 무너진 바위를 밟고 올라갔다. 여신의 몸이 누워 있어야 할 자리에는 소용돌이 무늬만 파여 있었고 그 무늬를 채울 것이 어디에도 없었다. 발밑이 흔들리며 테카가 바위 띠를 넘어 들어왔고 뒤에서 마오이가 심장을 소용돌이로 가져가라고 외쳤다. 모아나가 돌아섰을 때 갈라진 불빛 사이로 테카의 가슴이 드러났다. 거기에는 언덕 위에 파인 것과 똑같은 소용돌이가 새겨져 있었다. 심장을 빼앗긴 자리에 남은 것이 바로 그 무늬였다. 테피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눈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돌을 꼭 쥐고 바다를 향해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며 젖은 바닥이 드러났다. 테카는 팔을 들었지만 물이 선 자리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섰다. 모아나는 뛰지 않고 걸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쫓기듯 다가가면 상대가 그것을 또 빼앗으러 온 손으로 읽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가까이 가는 동안 그녀는 자기가 만나러 온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장을 잃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분노만 남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 원래의 모습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덮여 있을 뿐이라는 것이 그 말의 내용이었다. 검은 몸에서 열이 빠지듯 붉은 빛이 잦아들었고 테카는 이마를 그녀 앞으로 낮추었다. 모아나는 이마를 마주댄 뒤 가슴에 파인 소용돌이에 돌을 밀어 넣었다. 돌이 제자리를 찾자 갈라진 바위 사이로 초록이 번지며 굳어있던 몸이 풀렸다. 푸른 빛으로 돌아온 테피티가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자 재가 걷히고 섬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마오이는 물가에서 걸어 나와 여신 앞에 섰다. 모아나가 갈고리 일을 안타까워하자 그는 갈고리가 없어도 자기는 마오이라고 받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래 미뤄두었던 말을 꺼냈는데 변명이 붙지 않은 사과였다. 테피티는 손을 뻗어 부서진 것을 대신할 새 갈고리를 만들어 그에게 건넸다. 마오이는 신이 내주는 선물은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며 두 손으로 받았고 인사말이 평소보다 길어졌다. 여신은 손끝으로 바다를 쓸어 초록을 먼 섬들 쪽으로 흘려보낸 뒤 다시 산의 모습으로 누웠다. 죽어가던 나무와 흩어졌던 물고기가 그 길을 따라 돌아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떠날 채비를 하는 동안 마오이는 헤이헤이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던졌다. 모아나가 섬으로 함께 가자고 하며 그 사람들에게는 백기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는 이미 그런 사람이 하나 있지 않느냐고 되받았다. 두 사람은 다음에 또 보자는 짧은 말만 주고받고 각자의 방향으로 갈라졌다. 매 한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배는 남쪽으로 돛을 폈다. 모투누이의 해변에 뱃머리가 닿았을 때 모래를 밟고 먼저 뛰어나온 것은 신하였고 그 뒤를 투이 족장이 따라 내려왔다. 모아나는 암초 바깥으로 조금 나갔다 왔다고 짧게 말했고 아버지는 그 애답다는 말로 받았다. 푸아가 모래를 차며 달려와 다리에 몸을 부볐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 돌아온 사람을 둘러쌌다. 배는 그날 처음으로 마을 한복판에 세워졌다. 며칠 뒤 모아나는 산꼭대기에 돌무더기로 올라갔다. 역대 족장들이 하나씩 얹어온 돌 위에 그녀가 올려놓은 것은 돌이 아니라 소라 껍데기였다. 물려받은 것이 자리가 아니라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놓는 물건이었다. 산 아래에서는 동굴에서 끌어낸 배들이 새로 손질되고 있었고 헐어버린 돛에는 새 천이 올라갔다.
투이족장과 신하가 앞배에 오르고 마을 사람들이 뒤를 이어 노를 잡았다. 모아나는 뱃머리에 서서 별의 높이와 물빛이 바뀌는 자리를 읽으며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상들이 멈춰 세운 자리에서 다시 이어진 항해였다. 배들이 암초를 넘어 나아가는 동안 그 옆으로는 흰 가오리 한 마리가 물살을 가르며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고 있었다.